기자수 반지용입니다. 얼마 전 박수홍 씨를 주제로 다룬 MBC 실화탐사대가 방송됐죠. 이후에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방송 후에 박수홍 씨의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보다 명확해졌고요. 그건 저희 올드스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수홍 씨가 과거 저와 함께 출연을 했던 방송도 있었고 친분 때문에 좀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올드스타가 약속을 했었죠.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컨텐츠를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얼마 전에 했던 컨텐츠는 드디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 검찰 송치가 됐던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해당 컨텐츠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잖아요. 좋아요 퍼센티지가 무려 99.2%였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믿고 응원을 해주셨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또 다른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1년을 끌어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쟁점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관련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향후 박수홍을 둘러싼 사태, 쟁점은 무엇이 있나 입니다. 자, 일단 실화탐사대 이 방송 후에 시청률이 5.1%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전주보다 1.2% 거의 30%가량 올랐고요. 사실 이런 수치는 표면적이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 이들의 증언이 들어갔고 이 증언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왜냐면은 반대로 잘못된 증언을 하면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방송이 이루어졌고 관련 기사가 수백 건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박수홍 씨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으니까 그때 적지 않은 댓글들이 그거였어요. 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리 있겠어? 뭐라도 있겠지. 맞아요.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알게 된 건 뭐냐? 누군가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그 사태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갖고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죠. 결국은 박수홍 씨가 1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 직접 1년 만에 입을 연 건 그 상식을 입증할 만한 여러 증거들을 확보를 했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지상파에서도 방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정리를 하고요. 향후 남아있는 과제, 남아있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남은 소송은 무엇인가? 일단 검찰 송치된 것도 아직은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소송이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친형과 관련된 겁니다. 지난해 4월 친형인 박 대표와 형수인 이모 씨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죠. 그리고 그해 7월 이번에는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직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난해 6월에 제기할 때는요 86억 원이었는데 이후 법률 대리인이 116억으로 소송 금액을 확대하고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사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거. 현재 그래서 임의로 친형 내외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 하나 드는 궁금증. 왜 일이 오래 걸릴까? 형사소송은 지금 1년 3개월째고요. 민사소송은 1년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통상적인 다른 사건들과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건 왜냐 보면은 첫 번째 검토 자료가 많은 겁니다. 30년인데 총 30년 중에서 처음 초반 20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다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10년치만 놓고 보는 건데 10년치 내용도 일일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박수홍과 친형의 세무 일을 담당했던 세무사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내용을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여기에 코로나19 상황도 한몫을 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것이 셧다운됐죠. 이거는 법원과 검찰청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면이 어려우니까 소환 조사, 대면 조사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가장 궁극적인 건 이겁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명예훼손 검찰 송치에서 알 수 있듯이요. 박수홍을 둘러싼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친형의 횡령 혐의는요.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여론의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이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겁니다. 또 수백 건의 기사가 쏟아질 거예요.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이 역시 검찰 입장에서는 불명예가 되겠죠.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기소를 할지 혹은 기소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법적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게 뒤집히지 않을 만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드는 궁금증.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 현재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정황을 놓고 보면은 박수홍 씨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런 정황만으로는요 무엇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횡령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는요 이와 관련된 민사에서도 박수홍 씨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형사사건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소 혹은 불기소. 불기소, 말 그대로 법원까지,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박수홍 씨가 주장했던 횡령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친형의 횡령을 주장했던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제가 주변 여러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요. 상식적으로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1년 넘게 검찰이 들고 이거를 이렇게 고민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검찰이 법적으로 저촉될 만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됐을 때, 기소됐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자, 기소 말 그대로 이제 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검찰이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하는데 너무 이건 죄질이 불량하고 이대로면 안 된다 해서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구속 기소고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게 하는 게 불구속 기소입니다. 자, 구속 기소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지 않을 것 같다, 주거가 분명하다, 이럴 때는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자, 검찰이 이 중에서 하나의 판단을 내릴 텐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궁금해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과연 형 측의 합의 시도는 없었을까?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재판까지 가지 않고 더 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박수홍 씨 측 변호인에 확인한 결과 1년 동안 형 측의 합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박수홍 씨가 실화탐사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고 가족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많이 시도했다. 그런데 약속한 때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럼 형 측은 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형 입장에서는요. 박수홍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화탐사대를 통해 밝혔던 친형의 입장 두 가지를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116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수홍의 형은 거짓이다. 현재 관련 내용이 민사소송 중이다. 박수홍의 수입 규모로 봐서 박진홍이 116억 원을 횡령했다면 현재의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소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 규모, 박수홍 씨가 벌어들이는 돈을 봤을 때 116억 원이나 내가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에 대해서도 가족 기업이다 보니 가족끼리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대부분 박수홍이 사적 유용한 것이며 박수홍이 쓴 돈에 비하면 극히 소량이라는 입장. 자, 사적 유용. 횡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횡령, 형사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사용한 부분은 있다. 근데 소량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쓰긴 썼다는 겁니다. 돈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이렇게 법인 돈이 사적으로 쓰였다면 이거는 횡령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여러 법률가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향후 박수홍 씨 둘러싼 소송이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돼갈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실화탐사대 방송에서 박수홍 씨가 눈물을 보였잖아요. 사실 방송 전후로 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는요, 절대로 울지 않겠다, 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눈물을 흘려서 너무 궁금했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 그 역시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많이 알려진 건 이거죠. 유재석 씨의 응원 영상을 보고 갑자기 오열을 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날 유재석 씨가 그 영상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낼 걸 박수홍 씨는 진짜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거기 나온 것도 너무나 이례적이었고 본인이 자처해서 내가 응원하고 싶다라고 해서 유재석 씨가 박수홍 씨를 응원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일지,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알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또 하나 큰 이유는요, 바로 그 애신원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포커싱이 유재석 씨 쪽에 가 있는데 이 애신원은요, 박수홍 씨가 지난 2001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신원을 방문하고요, 20년 넘게 후원을 해온 것입니다. 형님과의 사태가 벌어진 후에도 1,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적도 있었죠. 그러면 이 아이들, 애신원에서 보육을 받은 아이들은 왜 실화탐사대에 출연을 했을까? 이거 역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블러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죠. 이거는 박수홍 씨의 요청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지만요, 박수홍 씨는 아이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만에 하나, 이게 지상파 전국에 나가는 방송인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이 되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이 괜히 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끼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박수홍 씨가 부탁을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됐다는 거였고요. 박수홍 씨가 그 화면을 볼 때는 그거 역시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라 그냥 얼굴을 봤겠죠. 그리고 본인이 장기간 후원을 하고 만나왔던 아이들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봤을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쳤다고 박수홍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홍 씨 오늘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과연 친형과 관련된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 형사 쪽 횡령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역시 발표가 나오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전달드리면서 그 뉴스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